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 한국어만 쓰는 마을이 무려 26년 동안이나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마을로 인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미국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글로벌 트레이딩 컴퍼니에서 아시아 무역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존 밀러입니다. 저는 오늘 25년 만에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미네소타 북부의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이라는 곳이지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네소타주 북부의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은 숲길로 접어들자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커브를 돌자 낡은 나무 간판이 보였어요. 한글로 숲속의 호수라고 적힌 그 간판은 25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요. 차에서 내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소나무 향기와 호수의 습기가 섞인 공기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목조 건물들이 호수를 향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여름 캠프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이라 아직 학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리셉션 건물로 향하는 자갈길을 걸으며 15살 때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키만 크고 마른 10대 소년이었어요. 너무 긴 머리에 해진 청바지를 입고 항상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때의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리셉션 문을 열자 익숙한 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실내는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들과 학생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한글 알파벳 차트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존 밀러 씨 아닌가요? 뒤를 돌아보니 김민수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이제는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이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그 따스한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가 이곳에서 만난 첫 번째 한국인이자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분이었지요. 한국식 차를 마시며 캠프의 근황을 들었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정원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국어 마을이 위기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주 정부 지원도 줄었고 한국 측 후원도 감소했다고 했지요.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캠프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숙사 건물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캠프 안으로 더 들어가자 작은 목조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다만 조금 더 낡아 보였을 뿐이었지요. 제가 처음 머물렀던 한라관 기숙사 앞에 멈춰서서 그때의 기억에 잠겼습니다. 15살의 저는 미네소타주 덜루스의 빈민가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기 위해 2개의 일을 하셨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밤에는 사무실 건물을 청소하며 살았지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고 점점 길거리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학교 성적은 형편없었습니다. 공부에 흥미도 없었고 수업 시간에는 졸거나 친구들과 장난치며 시간을 보냈지요. 미래에 대한 꿈은 거의 없었어요. 제 주변의 어른들처럼 공장에서 일하거나 창고 관리 같은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던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어느 날 학교 상담실에 불려갔어요. 상담 선생님은 제 성적표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존, 이대로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학교 게시판에 붙은 숲속의 호수 한국어 캠프 홍보 포스터를 보여주셨지요.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여름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어요? 왜 하필 한국어인가요? 의아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이 문제 학생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성적이나 가정 환경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지요. 솔직히 한국어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여름 동안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무료라는 단어가 가장 큰 매력이었지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여름 캠프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어요. 생전 가보지도 못한 한국어를 배워서 뭘 하겠다는 거니? 하지만 무료라는 점과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결국 동의하셨지요. 아마도 제가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캠프에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지원서를 제출했고 놀랍게도 장학금을 받아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지요. 버스를 타고 미네소타 북부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울창한 숲을 보며 약간의 불안감과 궁금증이 교차했어요. 처음 가보는 곳에서 한 달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캠프에 도착한 첫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입소식에서 캠프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오직 한국어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영어를 사용할 수 없다니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건지 막막했어요. 더구나 식당에서 처음 마주한 한국 음식들, 마이너스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 같은 것들은 제게 완전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특히 김치의 매운맛에 첫날부터 고생했지요. 물을 한 컵 가득 들이키며 이 캠프에 지원한 것을 후회했어요. 첫 수업 시간, 다른 학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한국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안녕하세요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지요. 부끄러움과 좌절감으로 첫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기숙사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나를 위한 곳이 아니야. 그냥 집에 돌아가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싸던 저를 김민수 선생님이 발견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갓 30살이 넘은 한국에서 막 미국에 온 영어 강사였어요. 선생님은 제 앞에 조용히 앉아 무슨 일인지 물으셨지요. 영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지만 특별한 상황이라며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데 어울리지 않아요. 한국어도 모르고 음식도 못 먹겠고. 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단 일주일만 더 해보자. 일주일 후에도 정말 가고 싶다면 내가 직접 너를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 진심 어린 제안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을 이으셨지요. 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더 큰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일주일만 더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과 저녁 특별 수업 시간을 마련해 저에게 기초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간단한 일상 회화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지요. 처음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끈기 있는 지도 덕분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기 위해 선생님이 고안하신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소나무 숲에서 큰 소리로 한국어 문장을 외치거나 호수 주변을 돌며 노래하듯 단어를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다고 느꼈지만 결국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요. 자연 속에서 반복하던 단어들이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지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기본적인 인사와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제 모습에 작은 자신감이 생겨났지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과제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흥미로운 도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캠프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매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태권도 수업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어의 구조가 영어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 순서, 존댓말 시스템, 다양한 조사의 사용.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논리적인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가 되었을 때 저는 이미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입니다. 15살입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같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밥 주세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같은 필수 표현들을 배웠지요. 특히 형, 누나, 선생님 같은 호칭을 사용하며 한국의 예의 문화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중반,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어요. 학생들은 각자 한국 문화의 한 측면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주제로 선택했지요. 매일 아침 연습했던 그 무술에 흥미를 느꼈거든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캠프 태권도 강사님께 인터뷰를 하면서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철학과 정신, 수양의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발표날, 저는 긴장했지만 준비한 내용을 한국어로 전달했습니다. 발음이 서툴고 문법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가 한국어로 발표하는 모습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성취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취감이었지요. 넷째 주 캠프 말미에 열린 문화축제에서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고 전통 놀이를 배우고 한국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활동은 한국 전통 북 연주였습니다. 강한 비트와 리듬이 마음을 사로잡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처음으로 집단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꼈지요. 캠프 마지막 날 수료식이 열렸어요. 모든 학생이 무대에 올라 한국어로 짧은 소감을 말해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 캠프에 오기 전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어를 배웠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 구체적인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요. 수료식 후 김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존,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첫 주에 떠나려고 했던 그 학생이 이렇게 멋진 소감을 한국어로 말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캠프와 협력하는 한국교육재단에서 매년 2명의 학생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에 가서 공부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씨앗은 제 마음속에 심어졌고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름에 경험한 모든 것을 떠올렸어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으로 제 삶의 목표가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제 변화를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존, 너 많이 달라 보인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어머니께 캠프에서의 경험, 배운 것들, 그리고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 눈에서 이전에 없던 열정과 결단력을 보셨나 봅니다. 내가 정말 그걸 원한다면 엄마는 지지할게.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고등학교 성적을 올리고
방과 후에는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장학금을 받아 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돌아가자마자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담했어요. 선생님은 제 변화에 놀라셨지만 기뻐하며 필요한 조언을 해주셨지요. 대학 진학과 해외 유학을 위해서는 성적 향상이 필수라는 점, 그리고 과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 필기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숙제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언어와 관련된 과목들 마이너스 영어, 스페인어 수업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언어에 대한 감각이 생겼던 것 같아요.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지역 도서관에는 한국어 자료가 거의 없었지만 사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다른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 교재와 함께 한국 역사, 문화에 관한 영어 책들도 찾아 읽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열정만큼은 넘쳤지요. 주변 친구들은 제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존, 너 왜 갑자기 공부에 미친 거야? 한국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는 질문이 많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몇몇 선생님들은 제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 세계사 선생님은 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을 추천해 주셨지요. 1학년 첫 학기 성적이 나왔을 때 저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어를 받았습니다. 평생 C와 D만 받아온 제게는 믿기지 않는 성취였어요. 어머니는 성적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지요. 내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 엄마는 항상 너를 믿었단다. 2학년이 되자 저는 학교 국제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 학생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혔습니다.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미니 문화 박람회를 열었는데 저는 한국 문화 부스를 맡았지요. 태권도 시범, 한국 음식 시식회, 한글 이름 써주기 등의 활동을 준비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고 그중 몇몇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3학년 때는 어학 능력을 인정받아 학교 신문의 국제 소식 담당 기자가 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뉴스, 특히 아시아 지역 소식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지요.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었고 글쓰기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도 여름마다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보조교사로 참여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기초 한국어를 가르치고 캠프 활동을 돕는 일이었지요. 김 선생님은 제 성장을 지켜보며 항상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존,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언어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말이야.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한국 유학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알려주신 한국교육재단의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지원서, 에세이, 추천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 지원 시즌에는 미국 대학들에도 지원했어요. 만약 한국 장학금이 안 된다면 미국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겠다는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졸업을 2달 앞둔 어느 날 학교 상담실로 긴급히 호출되었어요. 상담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한 통의 편지를 건네셨습니다. 존, 축하해. 한국 장학금 최종 선발 결과야.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첫 문장을 읽자마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하는 2099년도 한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꿈만 같았지요. 편지에는 서울에 있는 언어교육원에서
1년간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후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먼 나라로 가다니.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이라면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졸업식 날, 저는 우리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특별히 언급해 주셨어요. 존 밀러 학생은 우리 학교를 대표하여 한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의 용기와 결단력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을 방문했어요. 김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존, 나는 단지 문을 열어준 것뿐이야. 그 문을 통과한 건 너 자신이야.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렇게 저는 18살에 처음으로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요. 낯선 언어로 가득한 공항 안내 표지판, 처음 보는 음식들과 물건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광경. 기대와 불안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설렜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몇 주는 정말 어려웠어요. 문화 충격, 음식 적응, 시차 적응 등 모든 것이 도전이었지요. 특히 제가 배웠던 한국어가 실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와는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속어, 사투리, 빠른 말투. 이런 것들은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어교육원에서 매일 6시간씩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했고, 저녁에는 한국인 언어 교환 파트너와 만나 실전 회화 연습을 했어요.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궁궐, 박물관, 시장, 음식점. 모든 곳이 제게는 살아있는 교실이었지요. 특히 한국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어요. 김 씨 가족은 저를 마치 자신들의 아들처럼 대해주셨고, 덕분에 한국의 가족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김 씨 아버님은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종종 비즈니스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한국 경제와 기업 문화에 대해 가르쳐 주셨지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나중에 제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년간의 언어 교육을 마치고 저는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 국제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전공은 국제경영학과 동아시아학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수업은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한국어 과목도 계속해서 수강하며 실력을 높여갔지요. 대학 생활은 언어교육원보다 훨씬 도전적이었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특히 국제 비즈니스 연구회라는 동아리 활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동아리에서는 한국과 해외 기업들의 협력 사례를 연구하고 실제 비즈니스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도 있었지요. 첫 학기에 삼성전자 공장 견학을 갔던 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 원동력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헌신적인 태도가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2학년 때는 학교의 추천으로 한국의 대기업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제무역팀에서 일하면서 저는 미국과 한국 간의 비즈니스 관행 차이를 직접 경험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의사결정 과정의 차이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지요. 인턴 기간 동안 저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미국 시장 조사를 담당했고 좋은 성과를 인정받아 정식 입사 제안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졸업 후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었기에
그 제안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대신 졸업 전 1년간 교환학생으로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어요. 동아시아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베이징에서의 1년은 제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직접 경험하며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죠. 졸업을 앞두고 저는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국 기업에 취직할지, 미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할지 여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글로벌 기업 경험을 쌓기 위해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에 지원했고 성공적으로 입사하게 되었죠. 국제무역팀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거래를 담당하는 역할이었어요. 첫 직장에서의 경험은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통역사 역할을 하며 양국 비즈니스 파트너들 사이의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소통을 도왔어요. 제가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작용했죠. 특히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 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중간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자주 맡았습니다. 회사에서 3년을 보내고 저는 더 많은 책임과 기회를 찾아 이직을 결심했어요. 운 좋게도 미국의 글로벌 트레이딩 컴퍼니에서 아시아 시장 담당자를 찾고 있었고 제 경험과 언어 능력을 높이 평가해 채용해 주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을 담당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미국 미네소타 본사에서 일했지만 2년 후 서울지사로 발령받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교역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 제품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고 미국의 농산물과 소비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죠.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저는 제가 25년 전 그 여름 캠프에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자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미네소타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세상의 다른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문이었고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서울지사의 총괄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더 많은 책임감과 함께 회사의 아시아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인터넷 뉴스에서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주 정부의 지원금 삭감, 후원 감소, 그리고 다양한 언어 프로그램 간의 경쟁으로 인해 캠프가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곳이 문을 닫을 위기라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즉시 휴가를 신청하고 미네소타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죠. 그렇게 25년 만에 저는 다시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미네소타 북부의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은 숲길로 접어들자 모든 것이 기억 속에서 살아났어요. 마지막 커브를 돌자 낡은 나무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글로 숲속의 호수라고 적힌 그 간판은 25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다만 이제는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이미 은퇴 연령을 넘기셨지만 여전히 캠프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이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그 따스한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캠프의 상황은 기사에서 읽은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예산 부족으로 학생 정원이 절반으로 줄었고 건물들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교사 수도 대폭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캠프를 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이곳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받은 축복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캠프 시설을 둘러보며 저는 이곳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은 낡았지만 기본 구조는 튼튼했고 자연 환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무엇보다 이곳의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치가 있었죠. 문제는 자금과 홍보, 그리고 현대적인 교육 방식의 도입이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김 선생님과 현재 캠프 디렉터인 제니퍼 윌슨 씨와 함께 회의를 가졌어요. 제니퍼는 한국에서 10년간 영어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그녀는 캠프의 현황과 당면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에요. 주 정부 지원금이 30% 삭감되었고 한국 측 후원도 많이 줄었어요. 게다가 요즘은 온라인 언어 학습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전통적인 캠프 방식이 경쟁력을 잃고 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질문했습니다. 현재 운영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최소한 얼마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가요? 제니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어요. 1년 운영 비용과 긴급하게 필요한 수리 비용을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였지만 제가 가진 인맥과 자원을 활용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았죠.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제가 일하는 기업과 한국 파트너사들에게 후원을 요청해 볼게요. 또한 캠프 졸업생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김 선생님과 제니퍼는 제 제안에 희망찬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캠프 재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긴급 자금 마련과 필수 시설 수리, 중기적으로는 커리큘럼 현대화와 마케팅 전략 수립,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후원 시스템 구축이 목표였죠. 다음 날부터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고 회사의 사회공헌팀에 연락해 기업 후원 가능성을 타진했어요. 동시에 한국 파트너사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죠.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제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한국의 전자회사였어요. 해외 마케팅 담당 이사와의 통화에서 저는 이 캠프가 어떻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미국에 알리는데 기여해왔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많은 미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캠프 출신들 중에는 저처럼 한국과 미국 사이의 비즈니스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사가 이 프로그램을 후원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 회사는 즉시 관심을 보였고 다른 한국 기업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견 기업들이 적극적이었죠. 그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미래 시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소셜미디어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숲속의 호수 출신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이 캠프를 거쳐간 학생들이 전국 각지, 심지어 세계 각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저처럼 이 캠프 경험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도울 의향을 보였죠. 한 달 만에 저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 후원, 개인 기부, 그리고 캠프 졸업생들의 소액 기부가 모여 상당한 금액이 되었어요. 이 자금으로 당장의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적인 시설 보수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적인 해결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캠프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했죠. 제니퍼와 함께
저는 캠프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몰입식 언어 교육 방식은 유지하되 최신 교육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어요. 태블릿과 언어 학습 앱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학습, 한국의 학생들과 화상 채팅으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 가상현실을 활용한 한국 문화 체험 등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둘째, 커리큘럼을 확장했어요. 순수 언어 학습을 넘어 한국 비즈니스 문화, K-팝과 한류, 한국 요리, 태권도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현대 한국 문화 요소들을 적극 반영했죠. 셋째,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성인, 심지어 기업 임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했어요. 이를 통해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넷째, 장학금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정원의 30%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어요. 이는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이는 풍부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다행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캠프에 머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챙겼죠. 아침부터 밤까지 회의, 통화, 이메일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 모든 피로를 씻어주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국 기업 후원으로 새로운 언어 학습실이 완성되었을 때였습니다. 최신 컴퓨터와 언어 학습 소프트웨어, 대형 스크린, 화상회의 시스템 등이 갖춰진 이 공간은 캠프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어요. 개소식 날, 김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존, 내가 이룬 일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제 이 캠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야. 휴가가 끝나갈 무렵, 저는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정리했어요. 캠프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졸업생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했으며 기업 후원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캠프를 방문하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약속했죠.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25년 전 반항적이고 방황하던 10대였던 제가 이 캠프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도 제가 걸어온 모든 길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다른 학생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깊이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 일에 다시 몰두하면서도 숲속의 호수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했습니다. 격주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분기마다 상세한 보고서를 받아 검토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제가 가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했죠. 한국 언론에도 이 이야기를 알리기로 했어요. 한국어 캠프가 어떻게 한 미국 청소년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가 25년 후 어떻게 그 캠프를 살리기 위해 돌아왔는지에 대한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요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미래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숲속의 호수 같은 프로그램은 양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죠. 이 인터뷰 이후 추가로 5개의 한국 기업이 후원에 동참하겠다고 연락해왔어요.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중견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미래 인재 발굴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여겨졌죠. 약 6개월 후
저는 캠프의 첫 번째 대규모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시 미네소타를 방문했어요. 도착해보니 캠프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수리되어 새롭게 단장되었고 새로운 교육시설도 추가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전보다 2배 많은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니퍼 디렉터는 자랑스럽게 변화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K-팝 댄스 클래스, 한국 요리 교실, 태권도 수업, 한국 기업 문화 이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그녀는 새로운 장학금 제도 덕분에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 소수민족 학생들, 시골 지역 학생들, 정말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어요. 저는 학생들과 직접 대화할 시간도 가졌습니다. 15살의 소녀 사라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는 K-팝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여기서 배운 한국어로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졸업하면 한국으로 유학 가는 것이 꿈이에요. 또 다른 학생 마이클은 도시 빈민가 출신으로 제가 25년 전 그랬던 것처럼 장학금을 받아 캠프에 왔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냥 무료 여름 캠프라서 왔는데 이제는 한국어가 정말 재미있어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공부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를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프로젝트에 헌신하는 이유였습니다. 방문 기간 중 저는 숲속의 호수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교사들, 행정 직원들, 그리고 지역교육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저는 제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구축, 브랜드 가치 향상, 그리고 성과 측정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었죠. 캠프가 주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학습한 후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그들의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해요. 또한 저는 기업 후원사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후원사들이 실질적인 참여와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죠. 예를 들어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 기업 임원들을 위한 문화 교류 세미나, 그리고 양국 비즈니스 관계 발전을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 등을 기획했어요. 이 방문을 통해 저는 숲속의 호수가 단순한 언어 캠프를 넘어 미국과 한국 사이의 교육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캠프는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이 프로젝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의 양해를 구해 주 이틀은 캠프 관련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중 언어와 문화의 힘이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글로벌 시대의 이중 언어와 다문화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책 출판 준비와 동시에 저는 한국 대학들과 협력하여 숲속의 호수 출신 학생들을 위한 유학 프로그램도 개발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캠프에서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유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의 3개 대학이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고 특별 장학금도 제공하기로 했죠. 1년 후 숲속의 호수는 미네소타 주 최고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을 수여했고 이 행사는 지역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었어요. 저는 비록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화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5년 전, 이 캠프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숲속의 호수가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무척 기쁘게 합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여 양국 관계에 기여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해 가을, 제 책 이중 언어와 문화의 힘이 출간되었고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발매되었어요. 책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고 교육자들, 학부모들, 그리고 글로벌 커리어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습니다. 책의 수익금 전액은 숲속의 호수 장학금 기금으로 기부되었죠. 책 출간을 계기로 저는 미국 유수의 대학들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미시간 대학 등에서 글로벌 교육의 중요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숲속의 호수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저는 문화 교류와 교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40대 중반에 접어든 저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맨을 넘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여름 캠프에서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라웠죠. 사업적 성공과 숲속의 호수 재건 프로젝트가 안정화되면서 저는 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북미 총괄 부사장직을 제안받았어요. 미네소타 본사로 돌아가 더 큰 책임을 맡는 기회였죠.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한국 동료들과 파트너들은 아쉬워했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 한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미네소타로 이주한 첫 달, 저는 바로 숲속의 호수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학생 수는 3배로 늘었으며 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해졌죠. 특히 기쁜 소식은 미네소타 주의회가 캠프의 가치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캠프 운영위원회 의장직을 맡게 된 저는 더 큰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제 우리는 숲속의 호수를 모델로 전국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때입니다. 이 비전 아래 저희는 문화교량 이니셔티브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고 첫 프로젝트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새로운 한국어 캠프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처음 캠프에 왔을 때 저를 가르쳤던 김민수 선생님을 명예이사로 모시고 그분의 이름을 딴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였어요. 김민수 글로벌 리더십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중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온 지 1년 만에 숲속의 호수 모델을 기반으로 한 2개의 새로운 캠프가 문을 열었어요.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45살이 된 지금 저는 종종 25년 전의 그 여름을 떠올립니다. 반항적이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던 10대가 어떻게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와 문화 교류의 선구자가 되었는지 그 여정이 여전히 놀랍게 느껴져요. 최근 저는 문화교량 이니셔티브의 전국 대표로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교육정책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언어 교육과 문화 교류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설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5해 전 숲속의 호수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지금은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하고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올해 여름 숲속의 호수 설립 3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캠프 졸업생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 비전을 함께 그릴 예정이에요. 저는 이 행사의 기조연설자로서 제 경험과 교훈을 나눌 것입니다. 한 여름 캠프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힘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종합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어를 시작으로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아시아 언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모든 성공과 성취는 그 여름날 김민수 선생님께서 저에게 일주일만 더 캠프에 남아보라고 설득했던 그 순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때 저가 집으로 돌아갔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